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빅하우스들은 남아 있겠지만 뭔가 빅하우스의 영향력만큼이나 예를 들면 채용식 펀드야. 그래서 채용식 펀드가 한 1,000억을 모아서 그냥 되게 큰 VC와 똑같은 네임밸류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생태계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우스텐인가 나중에 조인트 벤처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이거 역사적인 방송이 될 수도?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최용식. 정지혜입니다. 예, 저희 방송은 지하철 타면서 들어도 아주 좋고요. 운전하면서 들어도 아주 좋고요. 설거지하면서 들어도 아주 좋고, 그리고 주말에 공원에 산책하면서 들어도 아주 좋습니다. 본인의 일상을 담고 있네요. 뭐 정리해봤고요. 오늘 한 가지 빅뉴스가 있습니다. 뭐죠? 너무 바로 궁금하네요. 아스쇼에 첫 광고가 붙었어요. PPL이 붙었는데 광고주가 어디냐? 스테이폴리오라는 보이죠? 스테이폴리오라는 스타트업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대단한 그런 스타트업인데 어떤 일을 하냐면 최고의 퀄리티와 독창성을 가진 숙박 공간을 큐레이션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웃스탠딩에도 당연히 뭐 이렇게 소개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년에 100억대 투자 유치에 성공한 회사입니다. 그 어려운 스타트업 혹한기에 100억 굉장히 뭐 투자를. 대단한 회사인데 제가 좀 만나면서 어떤 걸 홍보해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B2B 상품을 홍보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업 대상으로 이렇게 상품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스테이폴리오가 엄선한 공간 이거를 그 파이스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기업이 자유롭게 이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상품권 형태의 기프트 카드와 두 번째는 충전 형태인 스테이 캐시로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뭐 이거에 대해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기프트 카드는 말 그대로 상품권이에요. 그냥 이제 수량과 이제 금액을 지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어디에 쓰면 좋냐? VIP 고객과 그리고 뭐 프로모션이나 이벤트 할 때 하면 아주 직원 포상 이런 건 어떨까요? 이 두 번째가 이게 굉장히 두 번째가 그건데 이건 고객에 쓰시고 기업이 두 번째는 스테이 캐시가 임직원 복지에 쓰는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쉽게 어드민 페이지를 통해서 뭐 예약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직원들이 뭐 어디 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예약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얼마 썼는지 뭐 관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당연히 잔여 캐시는 환불도 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연하게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그 캐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업이 외부인에게 만약에 뭔가 선물하거나 아니면 이벤트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기프트 카드를 쓰시면 되고 임직원에게 복지를 제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스테이 캐시를 임직원에게 복지를 예.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B2B 상품은 500개 파인스테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건축가의 집이라든지 아니면 제주의 뭐 전통 돌집이라든지 한옥, 뭐 헤리티지 홈 그리고 아웃도어 스테이까지 기존 숙박 시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근데 진짜 저도 저 사실 호캉스에 돈 몇백 몇천 쓴 여자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저도 관심 있어 찾아봤는데 진짜 아직 가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진짜 때깔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사진만 봐도 공간이 되게 스페셜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정말 좋다라고 그리고 정말 주변에서 평가도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아웃스탠딩을 보시는 그런 기업 고객분들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굉장히 좋다라고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스테이폴리오와 아웃스탠딩이 한 가지 흥미로운 이벤트도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스테이폴리오에 가입을 하시면 그냥 전원에게 10,000원짜리 그냥 쿠폰을 드립니다. 저도요? 물론이죠. 10,000원짜리 쿠폰 드리니까 이걸 통해 요즘같이 이제 고물가 시대에 10,000원이면 진짜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당연히 아웃스탠딩도 뭐 모든 댓글 다신 분들에게 뭐 하는 그 이용권을 드리는 이벤트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 아래에 설문 폼을 넣을 테니까 스테이폴리오에 가입을 하시고 꼭 여기 기입을 하시면 10,000원짜리 쿠폰이 제공된다는 점 이거를 말씀드리고 땅을 파보세요. 10,000원이 나오는지. 안 나와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까지 광고하겠습니다. 좀 길었죠. 그리고 이게 앞으로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고요. 스킵하지 마시고 오케이.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아주 귀한 게스트 손님이신데요. 뭐냐면 주주관리 서비스 주주의 서광열 대표님이십니다. 그래서 요즘 워낙 뭐 투자 유치라든지 아니면 스톡옵션 발행이라든지 구주거래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주주 관리가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걸 진짜 편리하게 해주는 주주라는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쓰시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광고 같다 근데 광고 아니에요. 이건 광고 아니에요. 광고 아니에요. 광고 아닙니다. 톤을 좀 달리 해줘요. 네. 어쨌든 근데 한 가지 제가 그래도 밀고 싶은 거는 저희 아웃스탠딩과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건 그래서 맞아요. 주주 서비스에 가면 아웃스탠딩 콘텐츠를 무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와 별개로 주주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한번 네, 오늘 들어보는 성광열 시간을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인사, 카메라 보시고 카메라 인사 보시고 인사 한번 간단히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주주관리 서비스 주주를 운영하고 있는 코드박스의 서광열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주주가 핫한 서비스인데 핫하죠. 먼저 그러면 회사 소개부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저희 주주라는 서비스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 회사 이름은 코드박스고요. 뭐 회사 이름 유래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비상장 주주 관리 서비스 혹은 비상장 주식 관리 서비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그 주식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제 모든 업무를 그 주식과 관련된 혹은 스톡 옵션과 관련된 업무를 도와준다고 보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주식이라는 게 뭐 주식도 있겠지만 세이프나 CB나 BW처럼 나중에 주식이 될 수 있는 혹은 주주가 될 수 있는 이제 모든 종류의 증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주식 회사를 설립을 하면 사실은 돈이 많이 들거든요. 이게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네네. 이게 사실은 보통 창업을 하면 뭐 대표님 한 분 혹은 뭐 공동 창업자 두세 분이 같이 회사를 만드시지만 이 주식 회사라는 제도 자체는 사실은 삼성전자 같은 굉장히 큰 회사도 주식회사고 되게 조그마한 1인 회사도 주식회사다 보니까 이 절차 자체는 사실 1인 회사가 아니라 이런 큰 회사 여러 명의 이제 주주가 있고 이해관계자들이 있는 이런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다 보니까 관련해서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습니다. 뭐 정기적으로 주총도 해야 되고 뭐 이사회를 구성해서 이제 회사를 운영을 위임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셔야 되는데요. 요게 이제 해야 될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많다 보니까 사실 처음 창업하신 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챙겨가지고 하시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런 업무를 좀 잘 모르시더라도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소프트웨어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수님이 처음에 아스를 창업하실 때 주주가 있었더라면 정말 정말 잔손이 말을 잊지 못하네. 너무 공감이 왜 옛날 생각나요? 예, 정말 대법원도 많이 가야 되고 등기소도 많이 가야 되고 진짜 너무 대법원 하면 많은 분들이 공감해요. 네. 등기소가 다 거기에만 있거든요. 근데 사업하는 것도 너무 힘드신데 이런 잔 업무는 아니지만 중요 업무긴 한데 그래도 그렇죠. 이렇게 잔잔바리로 되게 업무가 많으신데 그렇죠. 그걸 다 하시기가 힘든데 또 이렇게 주주 같은 서비스가 나오니까 너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은 근데 제가 사실 오면서 오늘 지하철 타고 오면서 대표님 페북을 좀 염탐을 하고 왔거든요. 네. 근데 커리어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커리어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저는 사실 대학에서 컴퓨터공학 전공해서 사실 개발자로 커리어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2002년에 이제 병역 특례로 처음 회사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회사가 이제 알티캐스트라는 회사인데 지금 이제 코스닥 상장사예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벤처기업 왜냐면 스타트업이란 용어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제 벤처기업을 다녔었고 제가 이후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도 사실은 계속 스타트업에서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그리고 또 CTO로 이제 코드박스 창업하기 전까지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개발자 커리어를 계속 했었던 사람이고 이제 코드박스를 창업하면서 이제 경영자의 길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되게 시내 굉장히 일찍 오셨네요. 2002년이면 거의 제가 대학 가기도 전인데 제가 저조선을 네네. 대선배 앞에 머리를. 그러면 좀 한 가지 좀 궁금한 질문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뼛속까지 개발자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또 포항공대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개발자였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개발자였다가 혹은 CTO였다가 CEO를 해보니까 좀 어떤 점이 좀 다르고 어떤 좀 느낌이 드세요? 사실 이제 제 전공이 이제 컴퓨터 공학이고 이제 그 영어로는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컴퓨터 사이언스 뭐 하는 학문이냐고 물어보면 결국은 프로블럼 솔빙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문제 해결하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컴퓨터 공학은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제가 엔지니어로 일할 때
또 CTO로 일할 때 결국은 이제 문제를 푼다는 면에서는 동일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대표가 되고 나서 이제 그때 어떤 문제 푸는 방법론 혹은 테크닉들은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대표가 되고 나서는 그 수단이 꼭 컴퓨터에 국한되지 않고 뭐 사람이든 아니면 뭐 다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요 정도가 뭐 차이라면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업자가 된 이후에는 코딩 같은 거는 많이 안 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지금 6년 차인데요. 제가 처음에 한 3년 정도는 거의 개발만 했고요. 그러니까 회사 출근하면 제 업무 시간이 어쨌거나 뭐 12시간 일을 한다고 하면 한 11시간 30분 정도는 코딩을 하고 뭐 잠깐 회의하고 막 이런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주주 서비스를 출시하고 1년 정도는 개발을 했었어요. 초기 이제 개발은 같이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GitHub 리포에다가 커밋한 걸 보니까 이제 2020년 10월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이제 이상 코딩은 안 한 상태가 돼서 이제는 제가 개발자였다는 사실이 조금 가물가물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코딩 안 하니까 어때요? 좋나요? 아니면 나쁘나요? 제가 사실 이제 저희 회사 개발자 분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그 입코딩이라고 하는데 이제 코딩을 하긴 하는 거죠. 요렇게 짜줘라고 얘기하면 짜져 있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AI가 나오고 뭐 GitHub의 코파일럿이나 이런 이제 개발을 도와주는 인공지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자들 되게 감탄을 하거든요. 내가 말만 했더니 코드를 짜주네. 근데 제가 이제 개발을 안 하고 개발자에게 이 코딩을 할 때부터 저는 이미 AI가 있는 거죠. 요렇게 짜줘라고 얘기하면 이제 다음 날 짜져 있고 이렇게 바꿔줘라고 하면 바꿔져 있고,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개발을 하고 있다면 하고 있는 거고 또 편하게 개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네. 솔직히 되게 엄청 실력 있는 개발자셨으니까 솔직히 몸값도 분명히 엄청 높고 명성도 네네. 있으셨을 텐데 솔직히 왜 창업하셨어요? 왜 그 고난길을? 그러니까 후회한 적 없으신지. 그러니까 다시 네네. 돌아가서 창업을. 사실 제 창업한 게 2017년이거든요. 근데 17년까지는 개발자의 몸값이 그렇게 크게 높아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네. 조금 개발을 꼭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개발자 커리어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도 물론 2017년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동기들도 뭐 치과의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진로로 바꿔서 가신 분들 되게 많은데, 근데 이제 저희 코로나 시절 사실 개발자 몸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제 그걸 보면서 내가 왜 코드박스를 창업해서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나, 그냥 개발할 걸 CTO를 했으면 되게 조금 어긋났네요. 좀 박자가. 스톡 옵션도 많이 달라고 하고 좋은 회사에 가서 되게 잘 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잠깐은 했었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또 저희 풀고 있는 문제에 만족하고 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으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창업을 왜 하셨는지, 그리고 좀 제가 알기로는 주주가 첫 아이템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에 네네. 대해서도 좀 말씀 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말씀드린 제 커리어랑 좀 연결이 돼 있는데요. 제가 뭐 개발자로 이제 시작을 했고 계속 뭐 벤처기업, 또 스타트업에서만 일을 하다 보니까 창업이란 환경 자체가 좀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제일 큰 회사가, 제가 다니는 회사 중에 제일 큰 회사가 제가 병특했던 회사였고 한 100명 정도 있었던 회사니까. 근데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그 커리어 시작했을 때는 저희 대학 선배님 2분 계신 회사에 제가 3번째 멤버로 조인해서 이제 열심히 개발했었고, 그 다음 회사도 제가 이제 CTO로 공동 창업을 해서 2번째 멤버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회사에 가면 이제 저 말고 뭐 1명, 2명 앉아 있는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한 경험들이 있으니까 뭐 제가 창업을 하는 게 좀 대단한 결심이나 뭔가가 필요한 일이라기보다는 이제는 때가 됐다. 3번째 멤버, 2번째 멤버,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멤버가 돼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산할 때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어쨌거나 경영을 한 건 아니고 계속 엔지니어 CTO로 일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 멤버는 CTO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좀 많은 시행착오를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아까 연장선상이 있어서 주주가 첫 아이템이 아닌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 그때 처음엔 가장 어떤 걸 하셨는지. 네. 저희 이제
회사 이름이 코드박스잖아요. 네. 근데 보통 서비스 이름이랑 회사 이름이 똑같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스타트업은. 근데 저희는 이제 주주란 서비스 하고 있는데 그럼 코드박스가 무슨 뜻이냐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코드박스가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첫 번째 서비스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이제 그 서비스의 대략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개발자로 오래 일을 했었고 저는 이제 툴을 만드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 도구 같은 것도 이제 해보고 싶은 아이템이어서 이제 코드박스 창업하면서 이제 처음 하고 싶었던 일은 결국은 개발자를 위한 개발 도구. 그래서 코드박스라는 게 웹 환경에서 뭔가 코드를 실행하고 다른 개발자랑 공유해서 같이 뭐 논의도 할 수 있고 요런 이제 일종의 GitHub 같은 거. 네네 GitHub인데 이제 GitHub는 코드를 저장하는 장소라면 저는 이제 코드를 실제로 실행해보고 결과를 뭔가 별도의 환경을 설치할 필요 없이 이제 볼 수 있는 뭐 그런 클라우드 형태의 IDE 같은 서비스를 만드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술 기업 그러니까 개발 툴을 만드는 일종의 기술 기업으로 창업을 했었고 저희 창업 멤버들도 이제 제가 이전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그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뼛속같이 개발자 분들이 모여서 그냥 개발 도구를 만드는 회사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주주는 몇 번째 서비스고 어떻게 구상하시게 된 건가요? 제가 이제 2017년이 창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2017년에 아마 기억하실 수 있는데 그 한참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열풍이 불고 뜨거웠죠. 네, 국내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가 뭐 엄청나게 많이 생기던 그 시기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도 개발 툴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뭐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개발 툴 이러면 뭐 투자 유치나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주목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그 시류에 편승해서 우리는 블록체인 개발 도구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해서 사실은 첫 투자를 받았어요. 당시에 이제 카카오 벤처스랑 이제 두나무가 투자를 하셨는데 뭐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 괜찮은 인력이니까 뭐라도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당시 IR 자료를 보면 제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좋은 개발자고 되게 잘 만들 수 있으니까 뭐든 할 수 있을 거다 정도의 이제 IR 자료거든요. 그래도 투자 받으신 거잖아요. 네네. 이게 좋게 얘기하면 정말 신뢰의 투자고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묻지 마세요. 네. 약간 뭐 이건 초기 창업, 그러니까 초기 투자하시는 이제 VC들이 하시는 말씀이긴 한데 이제 어차피 팀이 괜찮으면 맞아요. 사업 아이템은 바뀔 거다. 그쵸. 처음에 시작한 아이템으로 계속 잘 만들어서 성공한 회사가 뭐가 있냐고 생각해 보면 사실 거의 없을 거거든요. 네, 저희도 이제 그렇게 뭐 개발 툴 또 블록체인 사실 이제 블록체인 개발 도구로 말씀을 드렸지만 뼛속까지 엔지니어다 보니까 투자를 받고 나니 런웨이가 좀 남았고 그러면 굳이 개발 툴만 만들 게 아니라 아예 블록체인을 만들어 보자라고 뭐 일종의 피봇인데 뭔가 사업성에 대한 검증을 하고 안 돼서 피봇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만들고 싶은 아이템을 만들자라는 일종의 피봇을 해서 사실 저희 블록체인 기술을 만드는 게 두 번째 아이템이 됐어요. 그래서 개발 툴로 시작해서 블록체인 코어를 만드는 일로 뭔가 사업 개발을 그리고 기술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실컷 만들었죠. 한 2년 정도 열심히 개발을 해서 또 개발을 잘하면 핫한 아이템이니까 또 주변에 잘하는 엔지니어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좋은 인력들을 모아서 심지어 후속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출 10원도 없이 시리즈 A 투자를 유치를 해서 엄청난데? 계속 기술 개발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한두 번은 이제 운으로 혹은 뭐 좋게 봐주셔가지고 뭐 투자 유치도 하고 계속 개발도 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 저희가 그러고 나서는 통장에 이제 돈이 점점 떨어지면서 다음 투자 유치가 생각보다 쉽게 안 되는 단계에 들어가요. 저희가 뭐 팁스랑 이제 그 시드 시리즈 A 투자까지 다 합치면 한 30억 이상 돈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돈을 한 30억을 쓰니까 이제 대표가 정신을 차리면서 사업이라는 걸 해야 되는구나. 이 돈이 다 떨어지기 전에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는 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잘 활용해서 뭔가 사업을 해보자라고 좀 사업적인 방향성을 세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고민했었던 게 그 STO라는 아이템이었어요. 그러니까 Security Token Offering이라고 사실 올해 되게 다시 화제가 많이 됐거든요. 그 지금은 이제 뭐 그
즉 당시에 증권형 토큰이라고 말했고 지금은 토큰 증권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조각 투자 때문에 최근에 맞습니다. 그 뭐 부동산이나 뭐 미술품이나 뭐 명품 시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각으로 내서 뭔가 주식을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쓰자는 컨셉인데 이 저희가 들고 나온 게 2018년 뭐 19년 이때였으니까 너무 빨랐네. 네, 당시에 뭐 사실 그때도 핫했는데 네. 이제 기술만 핫했지 실제로 뭔가 제도에 반영해서 실행을 해볼 수 있는 환경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또 저희는 이제 사업적인 부분은 주로 제휴를 해서 그러니까 사업 파트너가 있고 저희는 뭔가 기술을 공급하는 형태로 뭐 사업을 많이 전개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냥 기다리면서 그냥 기술 개발을 계속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 시작했는데 2023년이 돼서야 뭐 이제 좀 해보자라고 제도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너무 빨랐던 것도 있는 것 같고 저희가 뭐 기술만 보고 너무 사업적인 부분 혹은 시장 환경을 안 보고 시작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뒤늦게 들긴 했어요. 그래서 좀 이야기 길어졌는데 주주라는 서비스는 그런 와중에 좀 마지막으로 그 저희 블록체인 기술 당시 코드체인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이 코드체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게 비상장 주식 특히 스타트업에 뭔가 주식을 잘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도구로 블록체인을 쓰면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그 기술의 데모로 코드체인 프로젝트의 데모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라는 프로젝트는 사실은 되게 토이 프로젝트, 데모 프로젝트로 시작을 해서 요 서비스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코드체인이라는 프로젝트에 쓸모가 있습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요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디즈니의 그 토이 스토리도 비슷하다고 들었거든요. 거기가 네. 아마 픽사라는 제작사에서 네네네. 만들었는데 원래 기술을 좀 이렇게 쓰임새를 알리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게 대박이 나가지고 그게 하나의 IP가 됐다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재밌네요. 그러면 우여곡절이 근데 또 개발자답지 않게 말 잘하시네요. 지금 개발자 무시하신 거예요? 지금? 그건 아니지만 사과하세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하시네요. 네.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그러면 주주가 서비스 구현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 가장 어려웠던 게 좀 어떤 점이었나요? 이제 서비스 자체는 되게 뭐 쉽게 봤다면 쉽게 봐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식을 이제 블록체인 상으로 발행을 해서 뭔가 거래 이력 같은 것들을 잘 남기면 이제 그 자체로 뭔가 도움이 되고 효용이 있겠다고 생각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 그 정작 풀고자 하는 어떤 도메인의 지식은 많이 없는 상태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그 우리 이제 스타트업에서 뭐 주식을 양수도 한다고 하면 사실 뭐 제가 500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최용식 대표님한테 500주를 양수도 거래해서 넘겼어요. 그러면 체인상에는 서강렬 마이너스 500주, 그다음에 최용식 플러스 500주 이렇게 기록하면 사실 끝날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고 뭔가 그 상법에 따라서 거래를 하려면 그러면 이제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써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대금을 입금하고 또 회사에는 이제 주주가 바뀌었으니까 주주 명부를 업데이트 해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명의개소 요청을 보내야 되고 그러면 이제 회사는 또 주권 미발행 확인서를 발급해서 뭐 거기에 이제 확정일자 같은 걸 찍어서 줘야 되고 이런 이제 절차들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세금도 내야 되고 맞습니다. 세금 신고돼야 되고 근데 이런 절차들을 뭐 100% 지원을 하지 않으면 사실 이제 대부분 한 99%에 이른 네가 알아서 하는 건데 내가 기록만 잘 해줄게 정도의 솔루션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100배는 더 큰데 우리 1%만 딱 보고 이거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 이게 이제 패착이라면 패착이었는데 또 이렇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게 이런 내용을 잘 아는 분이었으면 이거를 개발하겠다고 생각도 못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만들어야 될 게 100개인데 이거 어떻게 만들어 나는 못하겠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일 것 같은데 저는 이제 1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빨리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들어가서 나머지 99를 이제 꾸역꾸역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도메인은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많은 사스 기업들이 좀 그럴 것 같아요. 이것만
정도만 하면 좀 편리해지겠다라고 그쵸, 그쵸. 하는데 아니었어. 빙산의 일각이었어. 그게 아닐까. 네. 그러면 대표님이 이렇게 직접 꼽아주시는 주주의 킬링 포인트 혹은 와우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에서 조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 업무라는 게 사실 저희 오퍼레이션 업무 혹은 백오피스 업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귀찮고 복잡한 일들이 많거든요. 뭐 주식 양수도를 예를 들었지만 뭐 예를 들면 투자 받고 이제 유상증자 한다고 했을 때도 그 생각하면 그냥 뭐 투자 계약서 날인하고 돈 받으면 끝 아니야라고 많은 대표님들이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게 그 우리 스타트업을 창업하면 이제 정관을 만드는데 이제 거의 99%의 대표님은 자기 정관을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 없어요? 보통 법무사님들 본 적 없구나. 근데 전 봤습니다. 전 네네. 봤고 법무사님들이 이제 표준 양식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네네네. 근데 그 정관에 이제 그 투자 유치를 원래 이제 그 상장 회사들은 유상증자 한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주한테 배정하잖아요. 전체 주주가 100명이면 100명이 자기 지분율대로 그 청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청약을 안 하면 실권주가 생겨서 뭔가 제3자 배정이 되고 이런 방식인데 사실 비상장 회사도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는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이거는 뭔가 경영상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기존 주주한테 배정을 하지 않고 그 투자사 뭐 VC겠죠. VC한테 제3자 배정하겠다 같은 것도 정관의 규정도 다 있어야 되고 또 그 투자를 할 때는 보통주가 아니잖아요. 이제 보통 상환 전환 우선주, 뭐 전환 우선주 이런 이제 종류 주식을 발행하는데 이런 것들도 그 정관상의 내용이 다 있어야 되고 규정이 정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정비하고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 이사회나 주총을 하고 또 뭐 등기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 대표님이 뭐 창업을 하셨지만 주식회사 운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분들 대부분일 텐데 어떻게 할 거냐. 어떤 거는 뭐 변호사님, 법무사님한테 가야 되고 어떤 거는 세무사님한테 가야 되고 어떤 건 아무도 안 해줘서 내가 찾아봐야 되고 막 이렇게 업무가 되게 분산돼 있거든요. 이런 분산된 업무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하나의 서비스 내에서 통합해서 내가 잘 모르더라도 그냥 따라만 가면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제 주주고 이제 주주는 그런 면에서 내가 생전 이 업무 처음 해보는데 아무 실수 없이 했습니다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다. 사실 창업자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시간에 있어서 그 소중함을 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실제로도 스타트업 같은 경우 창업자 시간이 가장 기회비용이 그쵸. 크고 귀하단 말이죠. 근데 창업자들이 가장 시간 아까울 때가 뭐냐면 이런 거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행정 업무 같은 경우 막 법무사랑 통화하고 중요하다는 게 계약서 아니라. 사인하고 그치. 근데 안 하면 이제 잡혀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주주 같은 서비스가 있으면 저는 굉장히 진짜 편리하고 스타트업 기업 가치에도 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분명히 이런 그렇죠. 네, 왜냐면 생산성 있는 일을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을 아껴가지고. 약간 과도할 수 있습니다만, 근데 절대 비현실적인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그럼요. 하고요. 저도 동의하는 바죠. 근데 다만 뭐 서비스의 완성도나 이런 거는 많은 분들이 호평을 하는데 다만 그 사스 기업들이 정말 돈이 되냐 이런 게 늘 이렇게 꼬리표처럼 따라 붙고 있거든요. 한번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특히 투자자들의 사업성과 시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사실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사스라고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아직 흑자를 내는 곳이 없거든요. 이게 그 벤처 기업도 이제 그 공시 사이트를 보면 이제 대략의 그 재무 성과를 볼 수 있는 그 벤처 기업법에 따라서 공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뭐 저희랑 경쟁은 아니지만 또 비슷한 업계에 계신 이제 다른 사스 회사들의 실적들도 같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이제 흑자를 내는 곳은 거의 없고 사실 조금 부정적인 게 판관비나 이런 것들 지출 내역을 보면 이제 광고 선전비 같은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데 이제 매출이 광고 선전비보다 적은 회사들도 꽤 있어요. 물론 지금 성장하고 있는 시기니까 또 무료로 굉장히 많이 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이게 사스가 뭐 매출을 내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뭔가 영업이익을 내서 돈을 버는 회사가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되게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제 사스가 뭐 성장 전략이 크게는 두 가지일 것 같은데 이제 하나는 최대한 많은 고객한테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는 한번 만들었는데 이거를 써주는 사람이 많아야지 이 개발비가 혹은 여기 들어간 리소스가 뽑힐 텐데 이거 할 수 있느냐 혹은 뭐 태생 자체가 조금 소수의 회사들만 쓸 수 있는 서비스도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저희 주주도 전체 회사라기보다는 좀 투자를 받고 성장하는 스타트업들이 주로 쓰는 서비스다 보니까 이제 이러면 이제 소수의 고객이라도 좀 뭐 많은 돈을 내고 이렇게 소프트웨어 써줄 건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두 가지 다 풀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많은 고객한테 팔겠다라고 했을 때 결국 시장 사이즈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시장 사이즈는 내가 어떤 도메인으로 창업을 해도 그러니까 어떤 분야의 사스라고 해도 결국은 한국 회사만 가지고 돈을 충분히 벌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한국의 시장 사이즈 작으니까 결국은 이제 글로벌리제이션해서 그 해외에다가 팔아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내가 짱인데라고 해도 똑같은 서비스를 해외 들고 나가면 거기에는 이제 그 수많은 이미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또 중요한 사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걔네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주주 같은 경우에는 그 전략이 또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의 뭐 상법이나 벤처기업을 맞춰가지고 좀 업무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를 메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그러면 각 나라마다 똑같은 걸 주주를 한 번 만들어서 여러 번 활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게 뭐 한두 전략적인 나라에는 진출해서 비슷한 성공 모델을 이렇게 지원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한 번 잘 만들어서 전 세계 다 팔아야지라는 거는 사실은 쉽지 않은 소프트웨어인 것 같긴 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러면 이제 좀 큰 회사들은 그러니까 뭐 스타트업 중에서도 정말 유니콘들은 뭐 우리 거를 엄청 돈을 많이 내주고 써줄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것도 쉽진 않거든요. 일단 회사 수도 많지는 않고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대표님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사스 회사의 고민 중에 하나일 텐데 좀 큰 회사일수록 돈은 조금 더 내지만 있는 거 그대로 쓰지 않을 거고 우리는 이런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추가로 뭐 만들어줘 혹은 고쳐줘라는 요구를 많이 하세요. 이게 뭐 ERP 만드는 회사들은 대부분 그래서 뭔가 개발 회사를 하나 끼고 그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그 라이센스 비용도 있지만 플러스 뭐 구축 비용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뭐 한 영업 매출 한 100억에 영업이익 20억 해서 뭔가 괜찮게 회사는 돌아가지만 그 이상 성장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시장 사이즈에 한계가 있는 형태.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그냥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은 막힌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저희 포함해서 그 VC 투자를 받고 다 유니콘이 되겠다고 하는 회사들이 이제 이 모델에서 만족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하나 말씀드릴 게 저희도 작년에 시리즈 B 투자 유치를 했는데 저희는 IR을 할 때 한 번도 사스 회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럼 무슨 회사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건 맞긴 하지만 사실 사스 회사라고 하면 저희는 당장 어떤 질문 받냐면 한국의 스타트업 몇 개며 뭐 거기서 한 회사당 1년에 뭐 200만 원씩 받으면 총 시장 사이즈 얼마지? 라고 했을 때 저희 투자 밸류는커녕 시드 투자도 유치하기 힘든 정도의 사이즈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지향하는 거는 좀 더 플랫폼 기업이긴 해요. 그러니까 주주라는 서비스가 이제 주주라는 브랜드 이름 하에 이제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는 주주 관리하는 이제 소프트웨어만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뭐 파트너 뭐 노펌, 파트너 세무펌, 뭐 파트너 회계펌 이런 식으로 그 주주 브랜드를 같이 쓰면서 서비스를 하는 뭐 브랜드 같이 쓴다는 표현 좀 이상하긴 한데 주주라는 곳에 들어오면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저희 말고 더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소프트웨어로 그 대표님이 혼자서 좀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면 이런 노펌이나 세무펌은 아까
그 주식 관련 업무에서 이제 뭐 변호사님 해야 되는 업무, 또 세무사나 회계사님 해야 되는 업무를 또 제공을 하거든요. 그 저희는 이 분들한테도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스타트업에만 소프트웨어 제공하는 게 아니라 노펌에도 노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뭐 문서를 자동으로 만들고 하는 툴을 제공하고, 또 세무펌에도 뭔가 세금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게 하는 툴을 제공해서 이분들이 저희 주주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그 주주의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형태의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그 뭐 쿠팡이나 이제 네이버 뭐 스마트 플레이스에도 그 네이버가 서비스를 하지만 이제 수많은 그 프로바이더들이 있잖아요. 네, 이 프로바이더들한테 또 물류나 이런 인프라를 이제 제공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주주 혹은 주식과 관련된 업무를 뭐 노펌 세무펌이든 아니면 저희 스타트업 고객이든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 툴을 제공해서 이제 이분들이 서로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뭔가 업무를 하고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주주 월드 같은 약간 생태계 유니버스 만드시는 네네네. 거네요. 근데 이게 저는 근데 되게 들으면서 많이 공감을 했거든요. 왜냐면 저도 기사 쓰면서 사스 기업들 그 말씀하신 대로 다 봤어요. 재무제표를 보고 이렇게 눈물을 한 방울 흘리면서 이렇게 응원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하신 그 아까 IR 하실 때 사스 기업을 안 하시는 것을 너무 스마트하다는 느낌을 딱 받았는데, 이런 거 혼자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벤치마킹 대상이 있었는지 이런 그림에 대한 네. 일단은 이제 저희 주주 관리 서비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분야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인사 뭐 예를 들면 사스다 아니면 재무 사스다 이러면 이제 업무 담당자분들이 계시고 그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대부분 알고 계시거든요. 뭐 예를 들면 채용을 할 때 쓰는 ATS라든지 뭐 아니면 연차 같은 거 관리한다든지 이런 이제 기능들은 다 알고 계시고 소프트웨어를 쓰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데, 그 이런 주주 관리는 이게 뭔가 하나의 업무 영역인가? 이게 담당자가 뭐 예를 들면 회사에 있나? 를 생각해 보면 사실 없잖아요. 뭐 작은 회사에서는 대표님이 그냥 틈틈이 하시는 업무고, 큰 회사에서도 이 업무가 되게 분절돼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스톡 옵션이라는 업무도 생각해 보시면 스톡 옵션을 누구한테 얼마를 줘야 되지라는 일은 뭔가 HR에서 해야 될 것 같은 일이고, 근데 이게 여기는 이제 재무적인 비용이 발생하니까 이거를 총괄하는 거는 뭔가 CFO 조직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주총 같은 거를 그러면 개최를 누가 하지? 생각해 보면 약간 총무팀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영역이 나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주주와 주식 관리라는 업무는 사실은 어떤 한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 그냥 주식이란 키워드만 공유할 뿐 여러 부서에서 협업해야 되는 업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 주식을 키워드로 해서 업무를 그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툴을 제공하는데요. 이 툴이 이제 한국에는 없는 컨셉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참고를 했던 게, 이제 해외에는 이런 주식 관리 혹은 주주 관리라는 이름으로 그 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미국에는 그 카르타, 뭐 쉐어웍스, LTSE, 이쿼티 뭐 이런 이제 서비스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제 얘네들 통칭하는 이제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캡테이블 뭐 관리 소프트웨어 혹은 캡테이블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캡테이블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캡테이블은 캐피탈리제이션 테이블의 약자로 이 뭐 예를 들면 주식 회사면 이 주식 회사의 소유권을 누가 어떻게 어떤 구조로 들고 있는지를 뭔가 잘 정리해 놓은 뭐 일종의 엑셀 문서 같은 걸로 보시면 되거든요. 뭐 여긴 주주가 누구고 각각 몇 주나 들고 있고, 뭐 예를 들면 아까 뭐 세이프나 CBBW 같은 것도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증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네들도 같이 다 들어가 있어야지 뭐 누가 스톡옵션 행사하면 주주가 되구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엑셀로 웬만큼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점점점 복잡해져서 결국은 뭔가 전문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지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이제 캡테이블 관리 소프트웨어라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뭐 미국에서는 이제 뭐 스타트업을 창업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툴을 이용해서
그 주식 혹은 주주를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 서비스를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는 없는 소프트웨어고 좀 참고를 하려고 이제 해외 소프트웨어들을 좀 봤었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법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예를 들면 스톡 옵션이라는 것과 한국의 스톡 옵션은 발행 방법도 다르고 사실은 다른 부분들이 꽤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뭐 미국 소프트웨어만 보고 만들 수는 없는 거라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희가 그냥 맨 땅에 헤딩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문서도 직접 만들어 보고 저희가 심지어는 회사를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코드박스 말고 이 주총하고 뭐 등기하고 하는 거를 테스트하기 위한 용도로 회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 뭐 등기를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한번 넣어 보고 대행해 주는 대행을 할 수는 저희가 대행을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회사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직접 셀프로 등기를 해보는 거죠. 이런 이제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만들면 통과가 되고 어떻게 만들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시행착오를 다 하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그 최우선적으로 보고 있는 고객이 어디인지 타겟 고객. 예, 그리고 더 네. 나아가서 좀 잠재적으로 좀 보고 있는 고객이 어디인지 좀 네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메인 기능이 이제 뭐 주주 명부 작성하고 또 스톡 옵션 명부. 스톡 옵션 명부 만들려면 결국 스톡 옵션 부여하고 뭐 관리하고 행사하고 이런 일들을 지원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모든 주식 회사가 쓸 수 있는 서비스이긴 하지만 특히나 이제 저희 서비스를 잘 쓰려면 그래도 투자 유치를 하고 또 스톡 옵션을 부여하고 하는 뭐 스타트업들이 이제 저희의 주된 고객이긴 하고요. 저희가 스타트업으로 끝내는 건 아니고 스타트업 생태계에는 스타트업이 있고 또 투자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투자사도 뭔가 투자를 할 때 해야 되는 백오피스 업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업무들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주주포 인베스터라고 해서 이제 투자자를 위한 솔루션까지 영역을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고객은 그 스타트업 생태계에 있는 이제 거의 모든 이해관계자들, 뭐 스타트업, 그다음에 투자사, 그리고 뭐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는 뭐 개인 투자자 이렇게까지 다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어필을 할 시간을 네. 왜 우리 주주 이렇게 쓰면 정말 편합니다. 이게 구글 뭐 사실 뭐 무료로 쓸 수 있는 툴도 사실 많긴 하잖아요. 뭐 네네. 엑셀이나 뭐 그런 것들보다 주주로 쓰면 훨씬 더 요런 점이 편하다. 요런 걸 어필을 해주시면 굉장히 네네네. 고객분들이 좋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뭐가 사실 이제 뭐 구글 닥스나 시트나 아니면 뭐 엑셀, 워드 이런 오피스 툴들은 굉장히 범용적인 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툴로 못하는 업무는 없어요.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 툴로 모든 업무를 다 남의 도움 없이 내가 혼자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업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이제 이 툴을 이용해 가지고 업무를 하는 거지. 예를 들면 회사 창업해서 처음으로 정기 주총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뭐 소집 통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총 의사록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등기를 해야 될 게 있는지 없는지 같은 판단을 하라고 하면 이제 워드 엑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결국은 인터넷 검색해서 뭔가 템플릿 다운받고 그 템플릿 있는 내용을 대충 채우는데 맞는지 틀렸는지도 모르고 그거를 당시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뭐 나중에 투자 받을 때 그 전에 했었던 주총 의사록 다 갖다 내봐 했더니 어디 법무 실사하는데 뭐 엉터리라고 막 뭐라고 하고 이런 상황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업무 지식이 많지 않더라도 그냥 저희 툴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필요한 절차도 다 안내하고 문서들도 저희는 템플릿을 주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내가 필요한 사항들을 입력을 하면 이제 이 법이랑 회사의 정관에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문서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누구의 도움 없이 툴의 도움으로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 툴을 제공한다라는 게 아마 가장 큰 차이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대본 외 팔로잉 질문인데요. 네. 제가 아는 대표님이 한 1, 2년 전에 만나는데 상장을 이제 들어가요. 근데 미치겠다는 거예요. 주주 관리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인가요라고 하는데 한 VC 중 이게 그 펀드 만기가 됐는데 그 엑시트가 안 되고 상장이 미뤄지니까 네. 그 갖고 있는 물량을 그냥 불특정 다생에 다 팔아버렸대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VC가 갖고 있던 주주가 이제 순식간에 마치 뭐 분화가 된 거죠. 그런데
그걸 문제는 그걸 딱 트래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 추적이 안 돼가지고 어떡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진짜 어떡해? 그냥 아마 그때로는 뭐랄까 그냥 없는 주주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나중에 뭐 증빙을 하면 그때는 올려주긴 하는데 뭐 그렇게 처리를 해서 어쨌든 상장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리소스와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이게 주주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는 건가요? 일단 그 업무를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툴인 건 맞는데요. 이제 근데 사실 더 문제가 되는 상황은 그렇게 불특정 다수한테 팔았는데 이제 이분들이 뭐 나 주주 명부 올려줘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제 회사가 그 요청을 무시하고 아무 일도 안 했다든지 이러면 이제 소송 당할 수도 있는 일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주주라는 툴이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 근데 진짜 네.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래요. 근데 분명히 큰 부분이죠. 바로바로 해준 데도 있고 회사마다 근데 또 회사마다 뭐랄까 이제 재무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경영 시스템이 붕괴되면 또 굉장히 느리거나 못 해준 맞습니다.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진짜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상장 뭐 주식, 특히 스타트업의 주식이 장외에서도 거래가 일정 부분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예를 들면 그 최용식 대표님한테 아웃스탠딩 주식을 샀는데 제가 주주로 올려달라고 아웃스탠딩에 예를 들면 양도 그 통지를 해요. 근데 회사에 이제 직원분이 저를 안 올려주고 3달 4달을 끌어도 제가 뭘 할 수 있는 일이 없기는 하거든요. 이런 게 이제 좀 불확실성을 키우고 거래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주가 있다면 그냥 바로 이렇게 된다는 그렇죠. 거. 그분도 주제를 몰랐기에 그렇죠. 그랬군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국내에는 사실 주주 같은 서비스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경쟁자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네. 스타트업 업계가 보시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서비스가 굉장히 한꺼번에 같이 나와요. 왜 소셜 커머스 같은 것도 처음 나왔을 때 쿠팡도 있었고 티몬도 있었고 되게 여러 업체가 동시에 나와가지고 막 경쟁을 했었잖아요. 근데 저희 이 주주 관리 서비스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서비스 텐데 되게 신기하게도 저희 이걸 시작한 시점 2019년 뭐 20년 요 시점에 이걸 하겠다는 스타트업이 한 5개, 6개가 나왔어요. 지금 아마 이름을 기억 못 하실 수도 있는 이제 여러 프로젝트들이 나와서 또 경쟁을 했었는데 이제 그 경쟁 관계에서 이제 저희가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오퍼레이션 자체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장점으로 해서 좀 시장에서 많은 고객들을 확보를 했고요. 저희가 지금은 이제 저희가 두나무 인수가 돼서 지금 두나무의 자회사인 상태인데 사실 이제 이 경쟁 제품을 만들던 회사 중에 하나가 두나무기도 했어요. 어이쿠. 이제 온보드라는 서비스가 이제 두나무가 그 증권 플러스 비상장이라고 이제 비상장 주식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좀 백오피스를 보태기 위해서 이제 별도로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한동안은 사실 두나무 저희 시드 투자사기도 해서 저희 투자사와 약간 경쟁을 하는 불편한 관계에 한동안 있었는데 지금 잘 정리되긴 했지만 이제 경쟁사가 생각보다 많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아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크게는 2개 업체가 남았습니다. 저희랑 이제 Q사라고 알죠. 네네 2개 업체가 남아서 경쟁을 하고 있고 뭐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데 조금 그 포커스 그러니까 지향하는 바가 다른 것 같긴 해요. 이제 그 Q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미국 사례로 카르타라는 서비스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그 카르타를 잘 표방해서 이제 비슷한 서비스를 한국에도 제공하겠다는 컨셉으로 좀 가져오신 것 같고 저희는 사실은 그 단순히 주주 명부를 이제 잘 정리해서 뭐 투자사랑 공유하는 거 외에도 이제 이 주주 명부라는 게 뭐 어떤 업무를 해야지 업데이트 되는 거잖아요. 뭐 양수도를 하든 뭐 유상증자를 해서 투자를 받든 그 뭐 업무 자체를 이제 도와주는 업무를 편하게 할 수 있는 툴로서 좀 더 포커스를 한 거라서 좀 비슷한 서비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강점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서비스를 어느 정도 운영을 하셨는데 좀 주요 지표가 어떤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면 오는 독자분들이 굉장히 좀 인상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저희 이제 고객 수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거의 6,000개 가까이 되거든요. 제가 어제 이제 업데이트를 했는데 정확히는 5,900개가 넘었고요. 그럼 6,000개로 칩시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 사실 회사 수를 항상 그 적어놔요. 근데 이제 저희 100개 단위로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아, 네네. 근데 이제 한 달에 저희가 많을 때는 한 300개에서 적을 때는 한 150개, 200개 정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매달 100개, 200개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홈페이지도 거의 매달 업데이트하면서 축하하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국내 스타트업 숫자가 사실 뭐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게 정의가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뭐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 뭐 투자를 한 번이라도 받았다고 하면 6,000개보다 적어요. 그래요. 예. 그 이제 근데 저희가 6,000개를 쓴다는 얘기는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제 저희를 뭐 한 번이라도 써 보셨고 이제 가입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툴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스타트업을 창업하면 이제 슬랙을 깔아야 되고 뭐 예를 들면 구글 뭐 그 워크스페이스 같은 걸로 이메일을 세팅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아웃스탠딩을 구독해야 되고. 아웃스탠딩 구독해야 되고 이제 그런 툴 중에 하나로 이제 저희가 주주가 있어야 된다는 좀 거.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법인 설립부터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아예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겠다고 하면 일단은 주주로 시작해서 투자를 받으면 주주, 스톡 옵션을 주면 주주, 뭐 이렇게 필요한 순간마다 이제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좀 자리매김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는 저희를 통해서 업무를 얼마나 하는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투자를 받으면 뭐 회사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사회나 주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유상증자를 몇 건이나 했지. 또 예를 들면 스톡 옵션을 뭐 그 부여는 많이 하고 있겠지만 이제 저희 툴을 이용해서 부여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이제 저희가 그 스톡 옵션 부여 건만 해도 사실 몇천 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숫자들을 봤을 때 실제로 주주란 서비스를 통해서 그 관련 업무를 되게 많이 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지속 확인하면서 저희를 얼만큼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로 이렇게 중요하게 트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주 명부 관리 외에 이제 다른 기능을 좀 이제 추가하거나 신사업 같은 거 계획하신 게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스타트업 외에도 이제 저희 주주포 인베스터라고 해서 이제 투자사들이 쓸 수 있는 이제 뭐 백오피스를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도 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VC나 이제 AC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전문적으로 많이 하시니까 그 포트사라고 하죠. 내가 투자한 회사들 그 포트사 개수가 많은 곳은 한 200개, 300개씩 돼요.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하고 뭐 그 거기서 끝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그 VC도 또 이제 자기들 주주가 있잖아요. LP라고 이제 투자 자금을 주신 분들이 계신데 여기에 이제 리포트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투자한 회사들이 지금 요 정도 재무 성과가 나왔고 잘 되고 있어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200개 회사한테 너네 재무제표 줘, 뭐 주주명부 줘라고 하는 것도 엄청나게 귀찮고 큰 일이에요. 보통 분기에 한 번씩 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들도 좀 편하게 할 수 없을까? 좀 이렇게 이메일로 쭉 다 보내고 취합한 다음에 그 리포트를 만들고 하는 것들을 이제 자동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업무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툴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저희가 조금 주목을 추가로 한 거는 이제 국내에서 투자를 하는 이제 뭐 비클이란 비클이 뭐 아까 말씀드린 AC도 있고 VC도 있고 좀 큰 데는 신기사도 있고 뭐 더 올라간 PE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제일 작은 단위로는 이제 저희가 개인 투자 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돈을 모아서 펀드를 만들고 이제 스타트업에다 투자를 집행하는 건데 여기 이제 투자를 집행하는 분을 GP라고 하는데 요 개인 GP들이 VC랑 비슷하게 백오피스 업무를 또 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투자를 할 때마다 뭔가 그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런 펀드를 만들기 위해서도 해야 되는 행정적인 업무들이 있는데 이런 업무들을 전문적으로 하신 분이면 모를까 사실은 그 스타트업을 창업하신 대표님과 똑같은 상황에 놓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펀드를 만들고 운영하고 하는 업무들도 도와주는 모듈을 저희가 추가로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도 창업하면 주주와 함께 모든 이런 행정적인 일을 같이 하시고 또 투자를 하는 뭐 개인 투자 조합도 이렇게 새로 만들게 되면 이제 주주와 함께해서 저희는 스타트업과 투자 양쪽 사이드에 다 업무를 도와드리면서 이 생태계에 좀 기여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주를 쓰면서 네. 좀 아무래도 고객분들 혹은
가입자분들이 이런저런 피드백을 줄 텐데 좀 가장 많이 하는 그런 피드백이 뭘까요? 그리고 아니면 좀 뭐 요구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뭐 저희 업무는 사실은 이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주총이라는 게 회사 하나로 봤을 때는 1년에 한 번, 많아야 한 번이고 뭐 투자 받으면 한 번 더 하고 뭐 두세 번 하는 업무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대표님 아마 동의하실 텐데 올해 정기 주총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 해에 다시 하면 알 것 같지만 1년 지났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뭔가 기억할 필요 없이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가장 많이 받는 피드백이고 뭐 예를 들면 난생 처음 해본 업무인데 뭔가 실수 없이 할 수 있었다 같은 것들이 이제 제가 들었을 때 이제 가장 뿌듯한 피드백인 것 같고 그 VC들이 사실은 고민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다 처음 창업하신 분들이 많고 주식회사도 처음 운영하시니까 물어볼 때가 사실 마땅치 않잖아요. 이게 뭐 법률 자문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무슨 사소한 인터넷 찾아보면 나왔는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런 질문을 무슨 변호사 가서 찾아가서 물어볼 수는 없거든요. 뭐 우리 회사는 주총 소집을 10일 전에 해도 돼요? 같은 게 물론 변호사 자문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얼마짜리 질문인 거지?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데 이런 걸 이제 그 VC 심사역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심사역들은 이 민원에 시달리는 거죠. 내 투자한 곳이 100군데면 100군데가 주총할 때마다 전화 와가지고 이거는 서류를 어떻게 보내야 되냐, 도장은 뭘 찍어야 되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이제 이런 업무들을 주주한테 맡겼더니 질문이 없더라. 내가 너무 편해졌다. 우리 포트사가 다 쓰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피드백을 많이 주세요. 근데 실제 주주에 있는 사이트 보면 그런 걸 또 엄청 많이 듣나 봐요, 주주도. 이게 블로그 포스팅으로 굉장히 많이 정리를 맞습니다.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봤어요. 그 네. 질문을 수백 수천 번씩 듣기 때문에 저희 똑같은 답변을 기계처럼 개설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찾아보면 그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가이드나 이제 컨텐츠 형태로 정리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죠. 그 콘텐츠 저도 몇 번 보고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사 쓰다가 이게 바뀌었구나. 내가 아는 게 아니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 제일 큰 거는 저희가 사실 뭐 어쨌든 주총이나 이런 절차적인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절차는 디테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저희가 이 자리에 설명드리기에 너무 구차하고 세세한 거긴 하지만 이제 이거를 잘 모르는 분은 이제 디테일을 챙겨줘도 모르시지만 이제 이 업무를 잘 아시는 변호사님들이나 뭐 회계 세무사님들은 저희 툴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신경 썼어라는 피드백을 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역시 뭘 알아야 주주의 훌륭함을 알아보는 것이다. 근데 이제 너무 잘 들었는데 규제 이슈가 혹시 주주는 없나요? 제일 뭐 알기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리면 저 인감증명서 뭐 매번 계약할 때 내야 되고 뭐 공증 등기할 때 내야 되고 이제 자주 제출해야 되는 이제 서류인데 이거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제 무조건 이제 서울이면 저기 서울 등기소 가가지고 떼와야 되는데 왔다 갔다 지금 뭐 무슨 시대인데 이게 네. 심지어 이거는 그 코로나 시국에도 무조건 가야만 되는 이런 이제 불편함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조금이라도 되면 좋겠다는 게 저희가 이 시스템 만들면서 느끼는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바꿀 수 없는 것들은 최대한 편하게 만들어주는 형태로 소프트웨어 만들긴 하지만 이거는 그냥 제도를 바꾸면 우리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텐데 라는 부분도 되게 많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약간 광고처럼 보일 수 있긴 하지만 그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주죠. 6월 한 10일 정도에 저희 주주 딜리버리라는 서비스 출시합니다. 그래서 그 인감 증명서를 저희가 그 인감 카드 받아가지고 대신 떼드려요. 그래서 기사님이 가셔가지고 카드를 받은 다음에 그 등기소에 가서 서류를 떼고 도로 갖다 드리는 굉장히 뭐 오프라인 할 일이 많은 일인데 저희가 이제 이걸 대표님들 대신해서 좀 해결해 드리겠다. 생각났다. 제가 뭐냐면 인감증명서를 떼야 되는데 너무 떼기 싫고 인터넷으로 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인터넷으로 떼는 법 검색했는데 주주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주주 들어가니까 그런 거 없어. 직접 가야 함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마포로 갔습니다. 이제 주주 딜리버리가 있어요. 주주 딜리버리를 쓰시면 됩니다. 몇만 원이라도 쓸 용의가 있고요. 왜냐면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 대표님들이 그 서비스 너무 좋아하시겠네요. 네네. 지금 저희가 사전 예약 받고 있거든요. 굉장히 선물 많은 받고 있다고 대표님들이 합니다. 들어와가지고 이거 출시되면 바로 알려달라고 이제 이메일 주소를 남기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주주가 소프트웨어 회사 혹은 플랫폼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계속해서 고객 수를 늘려가는 게 네. 어떻게 보면 회사의 가장 큰 당면 과제잖아요. 네네. 좀 세일즈라든지 마케팅 같은 그런 서비스 확산 전략은 좀 어떻게 네네. 되나요? 저희가 이제 아웃스탠딩과 이제 제휴를 하고 있는 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전략적으로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아웃스탠딩 제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시작할 때 잠깐 말씀 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그 주주 이제 구독 요금을 구독을 하시면 아웃스탠딩 컨텐츠를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이제 무료는 아니고 저희가 돈 내고 쓰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이용자분들은 네,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무료로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아웃스탠딩이 워낙 이제 스타트업 전문 뭐 컨텐츠를 많이 주시고 또 저희 고객들은 그런 스타트업 업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굉장히 잘 매치가 돼서 이제 저희 구독 늘리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사실 이제 아웃스탠딩뿐만 아니라 저희가 컨텐츠를 굉장히 중요한 뭐 세일즈 마케팅 수단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결국은 업무를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거든요. 뭐 주총을 해야 되는데 주총 어떻게 해요? 뭐 투자를 받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스톡 옵션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어떻게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저희 소프트웨어를 쓰면 됩니다는 분명히 있긴 하지만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그 다 가이드 형태로 뭐 예를 들면 투자 받고 유상증자 하는 법 이런 이제 가이드 나오면 거기에 뭐 대략적인 개념과 절차를 설명하고 또 주주란 툴을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를 이렇게 쭉 적어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원하는 게 사실 이 영역에 도달해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회계 같은 경우에는 뭐 도존의 이제 그 회계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 내가 회계를 한다는 것과 회계를 안다는 것과 회계 업무를 하는 것 사이에 뭔가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도전을 할 줄 아는 게 회계를 하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계 책을 사도 도전 프로그램을 학습해야 되는 이런 건데 사실 주주총회를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뭔가 상법에 주주총회에 대한 이론적인 학습을 한 다음에 내가 실제 업무는 워드와 엑셀로 네, 예를 들면 내가 회계를 이론적으로 공부한 다음에 예를 들면 종이에다가 회계를 직접 할 줄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회계는 당연히 회계 프로그램을 써야지만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주총은 뭐 내가 워드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저희가 이 업무 자체가 툴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분리할 수 없는 게 되는 게 이제 저희는 가장 중요한 세일즈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저희 SEO를 되게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뭐 주총이나 뭐 스타트업의 주식 관련된 어떤 업무든 검색해 보시면 거의 대부분 저희가 그 상단의 컨텐츠를 다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업무를 하려면 그냥 주주를 써야 되나 보다. 요게 이제 굳어지고 그리고 저희가 좀 느끼는 건데 저희 서비스를 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그 저희 주주 서비스를 써서 관리를 하던 이제 담당자분이 퇴사를 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시면 그 회사가 다시 도입을 해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 툴로밖에 업무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주주란 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앞으로 뭔가 주식과 관련된 업무는 다 주주로 해보신 분들밖에 없어서 그냥 어느 회사를 가든 그분들은 주주를 도입해야지만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저희가 원하는 방향인 거죠. 시간은 주주 편이네요. 그러니까 그 약간 그거 같아요. 원래 데일밴드가 그냥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그 밴드 이름은 원래 따로 있고 근데 사람들이 그냥 데일밴드 그냥 약간 고유명사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주도 약간 이 모든 업무에 그렇죠. 주주하러 왔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희의 적은 반대로 얘기하면 네. 주주를 안 쓰고 이 업무를 할 줄 아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길 기다리고 있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주주총회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면 도전이나 회계 프로그램이 1980년대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회계 어떻게 했지? 뭔가 종이에다 써서 하신 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컴퓨터도 없었으니까. 그분들이 은퇴를 하시면 도전밖에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진짜 시간은 주주 편이 맞네. 주주 편이야. 그렇군요. 좋습니다. 아까 우리 초반 얘기했을 때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을 이렇게 하면서 사실 그 과정 속에서 주주가 탄생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도 블록체인 기술을 좀 활용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네. 그 아까 약간 제도 개선 관련해서 뭐 제가 그 인감증명서 말씀드렸는데 그것 말고도 불편한 점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예가 계속 뭐 주식 양수도 예를 들고 있는데 저랑 이제 최용식 대표님이 주식 양수도를 하고 나면 이게
그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사실 계약서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최용식 대표님 주식을 사겠다고 했는데 최용식 대표님이 나쁜 마음을 먹고 다른 분에게 똑같은 주식을 이렇게 그 2번 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그렇죠. 팔고 또 다른 분한테도 팔고 주식은 하나밖에 없는데 양쪽에다 판 거죠. 그러면 그때 누가 주주가 되느냐 같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이제 이중양도 문제라고 하는데 네네네. 그거를 결국 회사에다 누가 먼저 알렸냐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계약서를 받자마자 회사에 가가지고 나 이거 계약했으니까 나 빨리 주주로 그 등재해줘라는 요청을 할 거잖아요. 근데 요청을 할 때 이제 시간이 어느 쪽이 먼저냐에 대한 다툼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일종의 확정 일자를 받아야 돼요. 그 우리 뭐 예를 들면 그 전세 같은 거 얻으면 거기도 이제 확정 일자 네. 받아가지고 이제 임대차 보호를 받잖아요. 비슷하게 내 거래를 했다는 거가 날짜가 더 빨라야지 내가 먼저 주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확정 일자를 받는 게 중요한데 요 확정 일자를 받는 방법도 사실은 몇 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우체국에 가서 이제 내용 증명으로 우편을 예를 들면 양도통지 서랑 해서 이렇게 보내면 그 날짜가 이제 확정일자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이제 회사가 그 저한테 주권 미반의 확인서를 발급해 줄 때 그거를 공증사무소 들고 가가지고 이제 1,000원 주면 확정일자 찍어주거든요. 그 확정일자를 받아서 저한테 주면 제가 받은 그 날짜가 제 확정일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전자적인 방법이 없다는 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저는 이메일로 메일 보내면서 거기에 심지어 서버에 시간 남아 있는데 왜 이 시간은 인정 안 해주지? 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되게 좋은 기술이거든요. 예를 들면 블록체인이라는 게 서로 이제 믿지 못하는 여러 노드들이 참여해서 그 블록을 생성할 때 거기에 타임스탬프를 찍거든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의 어떤 블록이야. 그러면 그 비트코인의 블록은 언제 뭐 몇 시 몇 분에 몇 초에 생성됐어라는 게 딱 그 타임스탬프로 남는데 그런 숫자를 확인해서 이거 확정일자로 보면 안 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기술은 심지어 뭐 예를 들면 내용 증명을 그 우편으로 보내는 것보다 더 우월한 기술일 수 있는데 왜냐면 우체국의 서버라는 것도 뭐 시간 조작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요거를 이제 법적으로 확정일자로 인정을 해주느냐 같은 문제가 남아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기술적으로는 훨씬 더 우월한 기술이니까 이제 이걸 이용해서 뭐 확정일자를 대신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이 주주 관리 시스템에서 지금 뭔가 비용이 많이 들고 뭐 오프라인으로 오퍼레이션 해야 되는 일들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가능성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이제 이런 문제들을 푸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노드가 공유하면 그런 이중적인 문제가 없어진다 이렇게. 그렇죠. 사실 이제 그렇죠. 비트코인이 무슨 문제를 풀었느냐고 보면 그 더블 스펜딩 문제를 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게 화폐로서 역할을 하려면 내가 여기 보내고 저기도 보낼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돈이 복사된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막는 기술이 블록체인인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똑같은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풀고 있었냐고 하면 우체국과 공증사무소로 풀고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믿을 만한 그 신뢰의 소스이긴 하지만 요거를 블록체인이랑 기술로도 풀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두나무에 어떻게 보면 그 아까 자회사가 됐다고 이렇게 네. 말씀을 주셨는데 좀 그 과정이 좀 궁금하고 실제 네네. 좀 시너지가 잘 나고 있는지 이것도 네네네.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나무랑 저희는 그 사실 되게 초기부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시드 투자사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아이템이 주주이기도 전에, 그러니까 저희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만들 때 이미 이제 두나무가 팀이 괜찮은데라고 해서 이제 시드 투자를 해주셨고. 그렇게 관계를 사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저희 주주 서비스를 만들고 하는 거에 있어서 뭐 두나무랑 논의가 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뭐 재무적인 투자자였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주주를 만들어서 출시를 했는데 그 몇 개월 후에 아마 저희랑 상의하지 않고 그 비슷한 시기에 고민을 해서 똑같이 내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텀이 길진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온보드라는 이제 주주 명부를 관리하는 이제 경쟁 서비스를 두나무에서 내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를 되게 불편한 동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렸는데 투자사한테 보통 리포트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뭐 일종 영업 보고라고 하는데 우리 회사는 뭐 이번 분기에 이런 기술을 만들어서 뭐 이런 사업적인 실적을 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두나무가 저희랑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의 실적을 리포트하는 게 좀 불편하게 되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두나무가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리포트 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있는 걸 아니까 이해상충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뭐 잘 경쟁해 보자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데 저희가 이제 그 서비스 출시하면 이제 이게 딱 봐도 행동 패턴을 봤을 때 일반적인 유저가 아니다 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뭔가 다 눌러보고 다 써보고 혹시 네. 저희 뭐 경쟁 서비스 뭐 한 곳은 아니고 이제 여러 곳에서 이렇게 써 보시는데 저희 나중에 이제 인수가 되고 나서 한 건데 네. 그 중에 한 분을 만났죠. 사실 제가 거기서 기획을 하셨던 분이 이제 저희 서비스 들어와서 열심히 이제 보셨던. 그래서 뭐 그런 이제 뭐 재밌는 관계라면 재밌는 관계인데 이제 온보드가 어쨌거나 이제 그 소기에 목표했던 바를 이루지 못했고 저희는 이제 좀 고객 수가 많이 늘면서 좀 시장에서 점유율이 생기니까 이제 두나무가 굳이 이제 중복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그 저희랑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 입장에서도 이제 뭐 당연히 좋은 제안이긴 한데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들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최종적인 판단은 뭐였냐면 주주란 서비스가 뭐 당장 엄청 돈을 많이 버는 서비스라기보다는 좀 이 자본 시장의 인프라를 만드는 일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상장 주식에는 인프라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한국 거래소라는 게 이제 거래를 시켜주는 인프라고 또 예탁결제원이라는 게 뭔가 이 주식이 아까 말씀하신 누구한테 팔았는지도 모르는 뭐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쨌거나 관리를 대신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비상장 주식은 이런 인프라가 거의 없다 보니까 뭐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주주가 이런 비상장 주식의 어떤 자본시장 인프라 역할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인프라 사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되게 돈 먹는 하마라서 돈을 벌기 전까지는 돈을 되게 많이 써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뭔가 매출을 그러니까 많이 못 내면서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못 내면서 계속 투자만 받아가지고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나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은 시기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랑 비슷한 방향을 보고 있고 또 자금력이 풍부한 이제 두나무가 이제 같이 만들어 보자고 제안을 주셨을 때 좀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었다. 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시너지는 좀 어떻게 나시나요? 어떻게?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저희는 주주라는 이제 비상장 주식의 인프라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두나무에서는 이제 뭐 업비트를 제일 많이 아시겠지만 그 증권 플러스 비상장이라고 해서 그 비상장 주식을 개인과 개인이 거래할 수 있는 그 거래소를 이제 샌드박스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아까 한국 거래소처럼 그러니까 저희 관계가 마치 한국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관계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나무는 거래소를 가지고 있고 저희는 뭔가 주주 명부를 관리하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본시장 인프라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 비상장 주식의 마켓은 사실 이 중간에 되게 수많은 비어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풀 비상장이라는 거는 개인과 개인이 이제 거래를 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인프라인 건데 그러면 예를 들면 스톡 옵션을 행사한 직원이 다른 개인한테만 주식을 팔 수 있나?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VC가 그 스톡 옵션 행사한 직원들 여러 명의 뭐 주식을 이렇게 한꺼번에 사줄 수는 없나? 이런 고민도 할 수 있잖아요. 이 중간 영역에 뭐 B2C라든지 혹은 아까 개인 투자 조합도 있었는데 뭐 개인 투자 조합이 투자를 했다가 5년 뒤에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 주식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한테나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펀드한테 팔 수는 없나? 요런 이제 시장들을 계속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중간 지대, 요 시장들을 채워 나가는 일을 뭐 역할은 나눠야겠지만 이제 저희와 두나무가 좀 같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너지가 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날개 달린 호랑이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러면 거의 막바지 왔는데 올해 목표는 뭔가요? 어떻게 보면 뭐 단기적인 목표일 수도 있는데 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이제 사스 회사가 아니라고 투자사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또 사스 회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그 주주라는 사스가
그 자체로도 돈을 버는 비즈니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굉장히 무료로도 많이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드렸는데 이제 올해는 좀 제대로 가금해서 이런 인프라는 좀 돈을 내고 쓰세요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사스 가지고도 좀 BEP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목표로 보고 있고요. 저희 서비스를 약간 티어로 구분을 해요. 이 주주라는 현재 형태의 사스는 이제 티어 1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백오피스, 뭐 행정적인 부분을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어서 누구나 이제 주주란 툴을 이용해서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티어 1을 달성을 한 거고, 이게 된다고 하면 사실 저희가 부가가치를 줄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 비유를 좀 하는 게 뭐 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들을 모아가지고 뭐 예를 들면 그 사실 오퍼레이션을 편하게 해주는 걸로 유저를 모은 거잖아요. 뭐 송금을 편하게 하는 게 이제 토스의 모토였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뭔가 금융 상품도 추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건데, 저희도 이제 주주라는 서비스에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모든 분들이 와서 업무를 하시고 계신데,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필요한 뭔가 예를 들면 금융 서비스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이게 스타트업인데 요즘은 또 스타트업 어렵다 보니까 그런 은행들에서 그 BW 형태의 대출 상품 같은 것도 막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매칭을 해주면 어떨까 같은 이제 고민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저희 티어 2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좀 부가가치를 더해줄 수 있는 뭐 금융 상품 혹은 다른 이제 서비스들을 이제 계속 연동해 나가는 거, 이런 게 이제 저희가 좀 가능성으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질문을 드리게 됐다. 대표님 목마르시죠? 물도 한번 드시고. 네네. 네. 그 여태까지 지금 쭉 주주에 대한 설명과 그 비하인드 스토리 다 들어봤는데, 어쨌든 주주의 장기적 비전이 뭔지 마무리를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지금 아웃스탠딩, 또 아웃스탠딩의 모회사는 3프로 TV 아니겠습니까? 저희 3프로 TV와 굉장히 비슷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뭘까요?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 투자의 대중화라는 이제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이제 회사의 비전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런 비상장 주식과 같은 이제 프라이빗한 자산의 액세스를 높여주겠다라는 게 저희의 회사 비전이거든요. 어떻게 하고 싶냐면, 지금은 이제 스타트업 투자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VC 뭐 혹은 신기사 이런 이제 큰 하우스들이 심사역들을 뽑아가지고 뭔가 펀드를 결성하고 그걸로 투자를 집행하고 이런 형태로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이제 그 과거로 치면 이제 방송에서 뭐 MBC, KBS 같은 큰 회사들이 뭐 PD를 뽑고 뭔가 자본을 투하해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방송을 하고 이런 형태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뭔가 백오피스를 지원하고 거기에 플러스 뭐 예를 들면 LP를 모아주는 뭔가 서비스 같은 걸 할 수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내가 스타트업 투자에 관심이 있는 개인이라고 했을 때 굳이 하우스가 필요한가? 내가 VC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개인이 뭐 충분히 딜 소싱할 수 있는 좋은 딜을 볼 수 있고 뭔가 스타트업에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하우스의 도움 없이 내가 주주의 도움을 받아서 LP를 모으고 백오피스를 통째로 맡기고 나는 투자만 하겠다. 대신에 내 네임밸류를 보고 들어와서 나한테 투자를 해. 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기존의 스타트업 뭐 그 네트워크 있고 또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을 가지고 그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이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있으니까 이 둘을 연결함으로써 스타트업을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가 보고 있는 방향이고,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빅하우스들은 남아 있겠지만 뭔가 빅하우스의 영향력만큼이나 예를 들면 채용식 펀드야. 그래서 채용식 펀드가 한 1,000억을 모아서 그냥 되게 큰 VC와 똑같은 네임밸류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생태계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웃스탠딩과 나중에 조인트 벤처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이거 역사적인 방송이 될 수도?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게 잘 들은 것 같아요. 예. 공부하는 시간이었네, 예. 거의. 굉장히 너무 재밌는 이야기 잘 들었고요. 아쉽게도 지금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주주의 서광열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웃스탠딩은 앞으로 더 재밌는 주제, 더 흥미로운 주제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